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오는 2022년까지 5만 5천 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또 내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원법이 이게 그 국회에서 법 제정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시범 사업하는 데서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선 위탁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좋은 일자리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다양하게 하고 있는 어떤 요양이나 아니면 보육에 있어서 어떤 민간단지 하고 있는 일들과도 서로 또 좋게 또 저희가 상생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그 법 개정과 예산에서 확보가 돼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 사업에는 또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중앙에서 해라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올라와서 7개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하겠다고 7개 지역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만큼 이미 예산이 확보된 거는 사실은 법이랑 똑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그 정기국회에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수 있기를 오늘 토론을 계기로 해서 더 힘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보건복지위에서 일하고 있고요. 경기 부천 소사 출신 김상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보육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지금 점점 그 확대되고 있는 이 그 돌봄 케어와 관련한 그 사회 서비스 영역이 이 영역이야말로 사실은 어떤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시장에서 만들어내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서비스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서비스 영역을 민간에서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 거의 다 해결하다가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그 어려움 그리고 이 또 서비스에 종사한 사람들의 어려움 또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업종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말 폭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이게 이제 공공부문으로 전환하는 이런 시점에서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을 하고 지금 시범사업까지 시작을 했는데요. 앞서서 우리 남인순 의원 얘기했지만 이번에 우리가 대구에 가서 시범사업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들렸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법적 근거가 없이 사회서비스원을 진행을 한다고 설립하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아주 그냥 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 복지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또 직접적 당사자들께서 그동안 목소리 많이 내주셨는데요. 이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목소리 내주시고 오늘이 그 중요한 또
토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한마디로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쭉 고민해 주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남인순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법안 발의를 해주셨고요. 김상희 의원님, 윤일규 의원님 또 나머지 못 오셨지만 그분들과 함께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제대로 되지 않고요. 작년에 예결소위 그 활동을 했을 때도 그거였어요. 뭐 법도 없는데 왜 예산을 해가지고 4개 시범 사업을 하냐 해가지고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전부 자르려고 하는 것을 계신 분들이 나중에 법을 할 테니 이것이라도 좀 하자 해가지고 겨우 예산을 소규모로 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기 요양 기관의 비율만 봐도 국공립 관련해서 0.1%가 뭡니까? 0.1%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민간 시장에 다 맡겨놓고 알아서 해라 하니까 거기에서 뭐 모든 부분에 불법과 탈법이 이루어지고 그 부당 환수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서비스 노동자들이 제대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처우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존권도 노동권도 제대로 보호 되어야겠지만 그렇게 되어야 그 서비스 대상자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한 달여 남은 이 국회 정기국회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같이 마음 모아주시고 발걸음해 주시면 저희들 앞장서서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토론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을 보면은 의료계를 좀 쳐다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병원의 95%가 민간입니다. 5%가 공공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재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이제 제도를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제도를 이렇게 강화시키면서 이제 의료계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회서비스원도 내가 그런 관점에서도 좀 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은 벌써 거의 아마 사회서비스 분야가 한 20만 5% 가까이가 공공부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부분이 보면은 특히 어린이들 관계되는 것이 많이 되어 있죠. 우리는 당장 어린이 된 부분을 하려면 민간 부분하고 충돌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토론에서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부분의 분들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는 데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사실은 저는 좀 듣고 싶었어요. 사실 이번에 설립된다 하더라도 사실 여기 이 안에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근로자들의 그 고용 불안이 제일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용도 고용이지만은 사회적인 대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문제가 사회서비스원으로 설립돼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은 나머지 90몇 프로 되는 분들의 문제가 이걸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한 문제도 같이 인연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러고 우리 사회가 왜 공공에 자꾸 의존해야 되나. 왜냐하면 민간 부분이 훨씬 많은데 그 민간 부분에는 그런 여기서 나오는 실제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거가 사실은 뭐 법이야 작년에 발의가 되고 그리고 또 역시 작년부터 시범 사업이 몇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오고 있지만 사실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은 굉장히 오랜 논의이고요. 그리고 그 논의의 핵심적인 배경에는 아까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큰 그 과제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정책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큰 바람을 몰고 오고 있지만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초기에는 정말 소수의 학자,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 조합 등의 조직 이런 데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고 그 논의가 그 사회적인 필요성에 기반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의 강화 혹은 공공 책임성의 강화라고 하는 사회적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굳이 보완책이라는 말을 쓴 거는 그거 자체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보완책으로서 혹은 뭐 더 좋은 방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도입 가능한 제도적인 대안으로서 사회서비스 공단이 논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소수의 학자와 시민사회, 노동 조직들 중심으로 논의가 됐던 것이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시작과 더불어서 공약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의 일부로 포함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본격적인 제도화의 과정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의 사회서비스원 선도 사업이 경기, 서울, 대구, 경남 4개 광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남인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점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과제들에서 몇 가지만 열거를 해보자면 제한적인 예산의 투여, 사업 영역의 혼란, 그리고 제도 안착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것들이 특히 여러 가지 맥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제한적인 예산의 투여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작년보다 2020년 예산을 2배 이상 사회서비스원 관련 예산을 증가했다고 하지만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하나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의 그 설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책이 난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영역의 혼란인데요. 사회서비스 영역 전반에 걸쳐서 사회서비스 원이 사업 영역으로 가지고 가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작년 서울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은 그래도 정상화가 되어서 보육까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초기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혹은 정치적인 환경의 이유로 인해서 보육과 같은 중요한 서비스들이 누락되는 그런 난맥상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고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역시 이 사회서비스 원이라는 제도 역시 얼마 못 가고 또 유야무야되는 게 아닌가 혹은 형해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갖다가 한편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의 현안 과제라고 하는 거가 제가 보기에는 관련법의 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법의 제정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근거를 만들고 그리고 이게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책무성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제도 안착에 대한 의구심도 사그라들고 실질적인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과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던 과제고 그리고 사회서비스 원이 왜 우리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이 원에 대해서 우리가 애초에 고민했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의미를 가지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왜 사회서비스 원이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 왜 우리가 사회서비스 원을 가지고 고민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의 대전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서비스에 있어서 공공책임성의 강화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고 그 대전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주요한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민간 중심성과 민간의 의존성을 극복하자는 그런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극복하자는 과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서비스 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사회 서비스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는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거는 공공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회 서비스 인프라 시설이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거를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의 운영체로서의 사회 서비스 원이라고 하는 거를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회 서비스 원 자체에 17개 광역시에 전부 다 광역시도에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제도적인 보완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공공사회 서비스 인프라의 확충과 결합할 경우에만 민간 의존성의 극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서비스 유형별 운영 모형의 개발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주로 정책을 고민하시는 분들과 학계에 계신 분들이 주로 고민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응해서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서비스 모형이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의 지점들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보완의 지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근거 자료들이 필요하고 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민간 중심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영역에서 제대로 된 투명한 자료와 데이터 그 근거 자료들을 갖다가 확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거기에 더 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서비스의 모형을 만들고 보급하는 그 과정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 그리고 그거에 그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원 이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와 같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던 서비스 원이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한 2년 가까이 정부 출범 이후에 2년 가까이 공공의 그 책임성을 강하게 하겠다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도가 되고 도입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적인 상황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 사회 서비스 원이 여기를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 서비스 민간 의존 구도의 탈피라고 하는 과제였는데요. 뭐 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전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고 있죠. 사회 서비스 원이 3개가 만들어졌고 이제 나머지 1개가 시범 사업 경기도가 조만간에 설립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자체가 사회 서비스의 공공 책임성의 강화, 민간 의존성의 탈피라고 하는 과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시범 사업에서 이미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점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공사회 서비스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이라고 하는 과제가 같이 갔어야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 지점을 우리가 놓치고 갔던 측면이 있는 거고 지금 당장 뭐 사회 서비스 원을 정부에서 정책으로 만들기 전부터도 시행해 왔고 준비해 왔다고 하는 서울시조차도 보육이라든지 요양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과 같은 이러한 영역에서 얼마만큼이나 공공의 주도성을 가지고 공공이 정말 그립을 쥐고 이 영역에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아까 윤일기 의원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90% 이상 되는 민간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라든지 그들에 대한 공공성의 강화라든지 이러한 과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2개의 과제들은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도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러한 논의에 참여를 하신 분들은 다 들었던 내용들이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관련법 사회서비스 원 설립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있는 이만큼 법에 대한 얘기들을 좀 중심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개의 법안이 지금 제시되어 있고 남인순 의원안과 윤소아 의원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이 법이 우리가 그냥 통칭 사회서비스 원 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법의 이름을 보면은 사실상 사회서비스 원은 그 법의 일부 부의 그러니까 챕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인 법의 내용은 사회서비스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서비스 국가의 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이 법에 담기는 것이 맞고 그거의 일부로서 사회서비스 원이 제기되는 게 맞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안을 봤을 때 그 남인선 의원안과 윤소아 의원안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지점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사회서비스의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과 관련한 이 지점에서는 예를 들면 윤소아 의원안의 제3조 제2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갖다가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두 개의 안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이 지점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물론 요거를 이 법에서 해결해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뭐 서비스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 지점에 대한 여기 계신 분들과 학계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지켜봐야 될 지점이라는 맥락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정책 전반에 걸친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보완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인순 의원안과 윤소아 의원안 공의 제8조 제3항에 보면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그 사회서비스 원의 당연 위탁을 하는 그 규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이외에도 실제로 서비스 정책 전반에 대한 법과 제도에 개선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정책이라든지 장애인 서비스 분야라든지 그리고 노인장기 위안과 같은 이런 영역들은 사회서비스 원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지방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의 질을 향상 그리고 그거를 위한 전제 조건인 노동 조건의 향상 이러한 것들은 수가 체계라든지 보험 체계 요거에 일차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그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메워 나가면서 예를 들면 그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월급제 실현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거에 대한 일정한 정부의 제도의 변화가 없이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회서비스 원을 만드는 거를 정책 과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거를 정책 과제라고 한다면 원의 설립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제도의 정비 이 과제가 여전히 복지부와 이번 정부에 남겨져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점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확대와 훈련 계획의 마련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뭐 앞으로도 여전히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늘어날 거고요. 특히 노인 영역의 그 욕구는 늘어날 거고 그렇다면 이들을 훈련을 하고 양질의 서비스 노동자들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영역 안에 계속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할 텐데 이제 그 지점에 대한 준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거를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고용계획, 고용계획과 같이 합을 맞춰서 그런 계획들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애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강화라고 하는 이 과제에서는 아직은 갈 길이 지금까지 온 길보다 갈 길이 훨씬 더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서비스 원 법의 제정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시민이 돌봄과 관련한 사회서비스의 욕구와 관련한 고민을 민간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에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회서비스 정책관 이광호 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사회서비스 법이나 사회서비스 지금 추진 그 실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도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도 그 토론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간에 지금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것을 개략적으로 그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먼저 사회 서비스라는 게 뭐냐 이게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범위가 너무 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보장 그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회보장 체계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규모를 보시면 이거는 125조 원 규모고 26조, 37조 정도인데 사회서비스 영역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한다라는 그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발전과 그 국민 삶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면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2017년에 고령사회 14%를 초과했습니다. 712만 명 정도 되는데 40년에는 그 노인 인구가 1,700만 명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1인 가구를 보면 2000년에 우리가 15%에서 지금 현재는 30%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4인 가구는 30%에서 17%로 거의 반이 떨어졌고요. 이게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구조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하면 50%가 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구조가 이렇게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돌봄 내지 사회서비스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맞벌이 부부가 이와 같이 2000년에 35%에서 46%로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공급 주체를 보시면 공급으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앞에서도 그 발표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님께서도 발표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민간을 통한 수요 증대가 지금 수요에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 현황을 보면 2016년이기는 한데 설치는 8.4% 정도 되는데 운영은 0.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스웨덴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뭐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은 이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공 환경을 보면은 열악한 종사자초입니다. 비정규직이 이제 대부분 이런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보건 사회서비스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비율이 41%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높고 그다음에 평균 임금도 보면 이들은 전 산업에 비해서 낮은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습니다. 이게 질 낮은 일자리로 모아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기관별 지역별 서비스 격차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 그 많은 그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사회서비스원을 그 예산이 반영됐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설립은 지금 4개 여기 전제로는 지금 4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공익법인 형태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4개를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7개 추가돼서 11개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서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22년까지는 전 광역지자체, 광역자치단체는 전부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 지자체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현재 금년에 60억인데 내년에는 120억 정도로 7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을 반영을 해서 정부안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추진 체계는 복지부가 총괄을 하고 있고 중앙지원단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서비스원을 만들고 기초자치단체는 여기 딱 관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가 뭐냐? 첫 번째는 국공립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 운영하는 이런 형태, 민간. 그래서 대부분이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광역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위탁 기초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보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민간을 리딩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사회서비스원이 하기 위해서 위탁 대상이 어디 부분이냐 그러면 사회서비스 전부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선 위탁 대상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 국공립 시설, 지금 보육이나 요양 같은 경우 22년까지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를 우선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위법이나 불법 발생 시설 또는 평가 저조 국공립 시설 뭐 이런 것이어서 공공 부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시설, 대구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희망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라고 지자체장이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종합재가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종합재가센터는 노인 돌봄, 장기 요양,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기타 유사 서비스의 돌봄에 관련된 그거를 종합재가센터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게 잘 안 보입니다만 10개 하고 22년까지 130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표준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서비스를 통합해서 이게 각각의 서비스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하려고 하고, 종사자를 이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종사자 정규직에서 이 사람들의 급여랄지 신분을 안정성을 제고를 해서 이 서비스를 제고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민간기관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원이 이렇게 민간에서 하고 있는 기관에다 운영 지원, 재무 해결할지, 대체 인력이랄지, 시설 안전점검과 같은 표준 운영 모델도 제공을 해줘서 민간과 같이 가는 형태를 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수립 계획이랄지 사회서비스 확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세 가지 기능, 세 번째 기능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서울, 경기, 대구, 경남 이 네 군데의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약간씩 특성들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운영 형태를 다른 광역 지자체한테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하는 것을 보고 내년에는 7개 지자체에서 추가로 저희들한테 설치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4개의 기관들의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국공립 시설은 위탁받는 게 31개고 종합재가센터는 10개 하고 종사자 수는 한 1,700명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 6개, 760인데 금년 말까지 이것은 저희들의 목표는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22년에는 이걸 대폭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성을 이제 여기서 품질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강조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공공성을 강화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게 제공 인력에 대해서는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기관 확충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 돌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신뢰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고, 제공 기관들에 대해서는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합니다. 행정 업무는 이 서비스원 본부에서 처리해주는 이런 관계를 형성을 해서 제공기관의 역량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공 이거를 세부적으로 보면 제공 인력들에 대해서는 이제 고용 안정성을 강화해주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주면 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질 높은 서비스와 이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 주체를 서비스 원장이 직접 하도록 하고 근무 형태는 이제 그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보수는 임금 기준안을 마련을 해서 이분들이 월급제로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승진 전보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그 지금 구도를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관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보조금 수령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회서비스 직접 하도록 하고 서비스원에서 복식부기랄지 발생주기로 해서 부정수급이나 이런 문제를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공기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 업무나 그 이런 대응을 사회서비스원 그 전체 차원에서 해결을 함으로써 그 실지 업무는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 어린이집을 하고 있다면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이런 업무를 덜고 자기 그 종사하는 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권리 의무 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나서서 함으로써 모든 것을 그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사회서비스원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 들으셨듯이 이게 법안은 남인순 의원과 윤서아 의원 두 분이 발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공청회를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그 복지위 법안 소위가 열리게 될 텐데 거기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 복지위 행정실과 저희들이 실무적인 작업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쟁점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그 소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재정이 왜 필요하느냐 그러면 실체적 근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이렇게 직접 채용 근거랄지 인사 투명성 전문성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의 근거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필요한 게 우선 이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선 이탁에 대한 근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투명한 기관 관리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자체의 통합 조정할 수 있는 통합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법이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 실무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의원님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적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여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가 되거나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그런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회를 맡은 인하대학교 윤홍식입니다. 직장님께서 굉장히 정부의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정부의 바람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양남주 선생님부터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나 지금 앞에서 강조한 대로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공공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개별 사업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제도 규정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지정제라는 게 새로 도입이 돼갖고 인프라에 대해서 뭔가 관리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건복지부가 보이고 있는 거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환영할 만한 일인데 실제로 한쪽으로는 그렇게 공급 측면을 관리하고자 하는 걸 하면서 실제로 공공부문이 일정한 부분을 균형점을 가질 수 있는 만큼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자기 공급 부분을 가져가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냐? 사회서비스라는 거는 어느 수준까지만 한다라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또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그 양과 질이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뭔가 이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라고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못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광역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거나 이런 약간의 이제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권한을 주는 지역 차원에서의 권한을 주는 권한과 근거를 주는 권한의 근거를 주는 사회서비스원법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와 연관시켜서 얘기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간이 운영했던 것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드는데 50%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그 운영하시는 민간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 분들 중에서도 법을 지켜가면서 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개인들이나 이렇게 주체가 누구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구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구조를 봐야 되는 거고 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거는 시급제 방식의 비용을 지원하는 공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월급제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개인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아이디어를 내야만 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수가라든지 아니면은 공급 방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그 보육이든 장기요양이든 사회서비스 바우처든 각종 사회서비스 사업들의 제도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는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준다고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여름방학 때 3개 지역을 다 돌았습니다. 경기도 빼고. 실제로 저는 서울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울은 서울시장님이 서울시에서 의지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가 부문에 어떤 모형을 만들까 이렇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종합재가센터를 만들었고 뽑는 순간 집중교육을 시키고 월급제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장기요양 요양보호 선생님들 15인 등록해가지고 설치하는 식의 똑같이 사회서비스원 이름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거 일하는 시간 이용자가 발굴돼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한 그분들의 임금은 나오지 않는 방식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신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5살, 6살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한번 경험했던 어린이집 그런 사태들을 개인적인 경험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이제 키우다가 보면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는 시즌이 오는데요. 그때 제일 처음으로 당황했던 건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세 개가 각각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뭐 어떤 것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알아봐야 되는 게 오로지 부모의 몫입니다. 저희 두 아이는 지금 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지금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들어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들끼리는 3대가 덕을 쌓아야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보다 좀 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렇게 포용하여서 운영한다고 하였는데요. 저는 부모로서 굉장히 그렇게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도 원정쌤 따라서 운영의 시스템이 다르고 교사 채용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유치원 사건처럼 비리의 요소가 없진 않잖아요. 근데 사회서비스원 안에서 그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이 된다면 훨씬 더 표준화된 방법과 뭐 그런 시설들 그런 것들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다라는 부모로서의 이렇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공성과 뭐 투명성 이렇게 뭐 재정의 투명성이 담보로 된다는 말인데 부모로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존의 국공립을 사회 서비스 안에 넣지 않고 뭐 새로 신규 지어지는 국공립 어린이집 한해서만 사회 서비스원 안으로 이렇게 편입시킨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냥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채널만 늘리는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 이 세 가지인데 거기다가 사회 서비스원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채널이 되면 그것이 또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알아봐야 되는 피로도와 혼란스러움은 오롯이 부모의 몫입니다. 그리고 뭐 이미 교사들 사이에서도 뭐 국공립 어린이집이니 가정 어린이집이니 이렇게 어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계층이 좀 나뉜다고 해요. 그런데 사회 서비스원 어린이집 생기면 그냥 계층만 또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고 교사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사회 서비스원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복잡하고 불필요하게 계층만 만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말할 것도 없고 국공립을 이렇게 재위탁하잖아요. 그때 재위탁 심사를 하는데 그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어린이집도 사회 서비스원 안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은 어떨까? 그것은 되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만이라도 좀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통일보다 더 어렵다는 유보 통합도 못 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마저 통일이 못 되면 도리어 뭐 정보 수집과 선택의 피로도만 높이고 행정적인 낭비만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돌보고 교육하는 것은 모두 통합하여서 사회 서비스 안에서 표준적인 프로그램과 표준적인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직접 고용과 직접 운영을 통해서 주목구구식으로 운영되었던 민간 어린이집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차단하고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늘려서 동일한 교육과 돌봄으로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부모로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실질적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게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